자, 체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좀 보고 갈게요. 이 연령, 그죠? 당연히 영하는 환경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죠? 그래서 극심한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를 꼭 해줘야 됩니다.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도 성인에 비해서는 체온이 변화되기 쉽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노인도 이 저체온의 위험이 있습니다. 애들은 열이 많이 나요. 근데 노인은 오히려 저체온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이러한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체온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열 조절 기능 자체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기성 변동. 그러니까 하루 동안 체온이 바뀌는 거예요. 잠들어 있을 때는 체온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동안은 체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잠이 들게 되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했을 때 당연히, 그죠? 격렬하게 운동했을 때 골격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게 되죠, 그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열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다음 호르몬, 아까 우리 갑상선 호르몬 이야기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그 배란기 때 프로게스테론 분비 때문에 기초 체온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교감신경계가 자극되는 스트레스 상황. 에피네프린하고 노에피가 분비가 돼서 그죠? 열 생산을 상승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너무 추운 환경, 너무 더운 환경, 이러한 것들이 체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앞에서 넘어갔던 열과 냉의 국소적, 전신적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열을 적용했을 때 혈관을 이완시키고, 그죠? 따뜻해지니까 혈관이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 넓죠. 그래서 모세혈관 투과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면은 빨리 움직이잖아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세포 대사가 상승되고 마찬가지로 염증 반응도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몸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근육 경련을 감소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냉요법을 적용했을 때, 냉을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볼게요.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수축되어서 길이 좁아지죠. 그래서 모세혈관 투과성도 감소되고, 또 추우면 우리 움직이기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 대사가 저하되고, 그리고 세균 성장도 지연됩니다. 그리고 이 냉요법은 국소 마취 효과가 있어요. 이 얼음을 피부에 뭐 일정 시간 동안 올려놨다가 만져보면은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국소 마취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부종이나 근육 경련이 있을 때 냉을 적용했을 때 부종이 감소되고 근육 경련이 감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우리가 염좌가 발생했을 때 냉요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혹은 온요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면서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미끄러지거나 가져와 봤습니다.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해 발생하는 염좌. 오늘의 건강 퀴즈입니다. 염좌가 발생한 직후에는 온찜질이 좋다 아니면 냉찜질이 좋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요. 냉찜질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관절을 지지하던 인대가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걸 바로 염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염좌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로 냉찜질을 해야 될지 온찜질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염좌 직후에는 손상 부위의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냉찜질이 좋다고 합니다. 손상 후에 약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해주는 게 좋은데요. 냉찜질은 국소적인 마취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덜어주지만 감각이 둔해져서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냉찜질은 한 번에 20분 이내로 하고요. 피부색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한다면 곧바로 중지해야 합니다.
염좌가 발생한 후 이틀 정도 지나서 부종이 나아지면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손상 부위의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절에 물이 찼다거나 붉게 부어오르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온찜질은 증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둔감해진 부위에 온찜질을 할 때는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목 염좌를 경험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통증이나 부종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방치하면 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좌 증상이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반드시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X선 촬영을 통해 골절 여부를 확인하고 골절이 없더라도 찢어진 인대나 근육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치료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발목 염좌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에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은데요.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안팎으로 돌려주고 서 있을 때는 양손으로 테이블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걸 반복해줍니다. 오늘부터 틈틈이 강화 운동하시고요. 여러분의 발목 건강 최고로 지켜주세요. 자, 표를 보시면 열과 냉 적용 시의 온도 기준을 볼게요. 온도 15도 이하일 때 매우 차가운, 이거는 얼음 주머니를 우리가 적용할 때예요. 얼음 주머니 자체를. 그리고 매우 차가운 상태 15도에서 18도, 이때는 얼음팩, 이 얼음 주머니하고 얼음팩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얼음팩을 적용할 때, 그리고 냉찜질, 그죠? 그리고 미지근한 것은 알코올로 스펀지 목욕할 때, 그리고 따뜻한 34도에서 37도 정도, 이때는 따뜻한 물을 가지고 미온수로 우리가 목욕시켜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뜨거운 거 37도에서 41도, 그렇죠? 찜질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뜨거운 물에 담그기, 세척. 매우 뜨거운 것은 매우 뜨거운 물주머니를 이제 적용할 때 그 온도 기준을 이걸 잘 보고,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이 온도 기준을 잘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이 열이 난다. 그러면 보통 그 얼음팩 같은 것들, 우리 택배시키면, 그죠? 아니면 배달시키면 주는 그런 아이스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적용을 할 때가 있고, 그죠? 아니면은 미온수로 이제 그 워터 테피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한 것들, 아니면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 온풍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이불처럼 해가지고 그 이불 안에만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보통 임상에서 쓰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한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 온풍기나 냉풍기 같은 것들, 아니면은 그 매트에 까는 이러한 매트리스처럼 매트로 나온 그런 것들은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얼음 주머니를 하고 얼음팩을 하고 냉찜질을 하고 이런 것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기구들로 한 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과 냉 적용을 하면 안 될 때를 볼게요. 급성 근골격계 손상이 왔을 때나,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될 때, 그죠? 순환 부전이 있는데 연료법을 적용하고 냉요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감각 부전이 있을 때, 출혈이 있을 때, 또 개방성 상처가 있을 때, 그죠? 이때는 열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 냉 적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순환 부전이 있을 때나, 그리고 레이노 증후군. 이 레이노 증후군은 차가운 곳에 갔을 때 손발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진짜. 그러한 상황일 때 냉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알레르기나 감각의 소실이 있을 때, 이럴 때 열 적용, 냉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간호 과정을 살펴보고 갈게요. 간호 과정. 먼저 사정하죠.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죠. 사정을 할 때, 우리가 간호력을 작성을 할 때 사정을 해야 될 게 언제부터 열이 올랐는지 그 시간과, 그리고 열이 오르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열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질병과 관련성, 운동,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사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증이 있는지 오심, 전신쇠약, 근육통, 설사, 변비, 사지냉감, 저림, 통증, 무감각 이러한 것들을 다 사정을 하고 또 의식 상태도 꼭 사정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주관적 자료를 보면 우리가 면담을 해서 피부의 뭐 건조나 아니죠. 주관적 자료. 체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위험 요인이나 상태를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체온 양상이나 과거에 고체온 경험 어땠는지 혹은 암이나 내분비 질환과 같은 대사 질환이 있는지 심장병, 호흡기계 질환, 비만, 열 관련 가족력 이러한 체온 변화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요인들을 면담을 통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 자료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피부 건조나 습기, 열감, 색깔, 긴장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정을 하는 거죠. 그죠? 간호사가 사정을 해서 체온 측정을 하고 또는 혈액 비양 검사 이러한 검사들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간호진단. 간호진단은 밑에 표를 볼게요. 체온 유지 관련 간호진단을 좀 보면은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영유아, 고령자, 대사율 변화, 춥거나 더운 환경의 노출, 비활동, 격렬한 활동 이런 것과 관련된 비효과적 체온 조절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손상, 격렬한 활동 이런 것과 관련된 고체온이 있고 마찬가지로 질병, 손상, 비활동, 대사율 감소, 추운 환경, 부적절한 옷차림과 관련된 저체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손상, 미수가, 고령, 불규칙한 기온 변화와 관련된 비효과적 체온 조절 이런 식으로 간호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간호진단을 내렸으면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체온 조절 위험 가능성과 체온 조절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면 대상자는 정상 범위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고, 그죠? 그리고 체온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대상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온 변화를 예방하고 치료를 위한 대처 기전도 대상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간호과정의 계획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행을 볼게요. 수행. 이 체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죠? 또 체온 변화 유형에 맞게 열과 냉요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열 단계에 따른 간호를 좀 보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 있죠? 상승기, 그죠? 고온기, 회복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승기 때는 대상자들이 보통 오한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름이 돋고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색을 띠게 됩니다. 이때는 이불을 덮어준다거나 그리고 옷을 덧입혀주고 그죠? 이렇게 따뜻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적절한 영양과 하이드레이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고 또 활력 징후를 자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고온기. 이 고온기 때는 신진대사율하고 조직의 파괴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산소와 포도당의 요구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수분이나 단백질, 탄수화물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침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고온기 때는 수분 소실이 많아집니다. 호흡도 증가되고 그죠? 그리고 열이 나기 때문에 발한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그죠? 그래서 수분 공급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섭취량하고 배설량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아유를 잘 측정하고 또 이때 대상자는 혀나 입술이나 구강점막이 잘 갈라지기 때문에 구강간호도 해줘야 됩니다. 또 약을 투여할 수 있죠. 처방받은 엔세이드 같은 것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그죠? 이러한 것들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기. 이 회복기 때는
대상자가 덥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땀을 흘리고 매우 상기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수분 섭취를 잘 하게 해주고, 그리고 열 생산을 일으키는 그런 신체 활동들을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표를 보시면 발열 단계별 증상과 징후에 따른 간호중재 나오죠. 상승기, 고온기, 회복기에 따라서 아까 말한 오함, 그죠? 소름, 피부 창백 이런 것들 느끼고, 그죠? 이때는 담요 적응, 수분 섭취, 활동 제한, 그죠? 그리고 고온기 때는 뭐 추위에 대한 느낌 별로 없지만 구강 간호 해줘야 된다 했죠, 그죠? 그리고 의식 사정도 잘 해줘야 되고, 이때도 휴식 취하고, 그죠? 그리고 수분 섭취는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기에서도 발한, 탈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 그리고 미온수 스펀지 목욕, 활동도 제한시키고, 뭐 이러한 간호중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온기 때 할 수 있는 냉요법을 보면 아까 말한 뭐 얼음 주머니, 저체온 담요, 냉찜질, 그리고 워터 태피드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알코올로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체온 대상자는 어떻게 간호하는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추위에 노출되면 오한이 발생합니다. 오돌돌 떨리죠, 그죠? 춥고. 그리고 체온이 34도 이하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자들을 차고 습기 찬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뭐 담요를 덮어준다거나, 그죠? 몸을 서서히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뭐 온요법 같은 거 있죠. 더운 주머니나 뭐 전기 담요, 이불이나 시트 등을 또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온요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갑작스럽게 온도를 상승을 시켜서는 안 돼요. 갑작스럽게 온도를 상승시키면 혈관이 이완돼서 피부로 가는 혈류는 증가는 할 수 있지만 내부 장기, 그러니까 심부 체온, 이 혈류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갑자기 온도를 상승시키면 안 된다. 온도를 천천히 상승시켜야 된다. 그래서 장기간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는 혈당 공급이 감소되기 때문에 단 음료, 그죠? 달달한 것, 이러한 것들을 주는 게 도움이 되고, 의식이 혼미해진다거나 무의식 상태로 가게 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평가 한번 볼게요. 정상 체온 유지가 되었는지, 정상 체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이내에 있는지, 혹은 또 체온 변화 위험 요인에 대한 그런 평가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고체온이 되는 세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지, 또 정상 체온 변화를 예방하고 치료를 위한 대처 기전, 이 체온 변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를 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체온일 때 온요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더운 주머니나, 그죠? 열순환 패드나 전기 패드나 열 램프, 그죠? 열 크레들, 신생아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온찜질, 좌욕, 온수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운 물주머니나, 그죠? 열순환 패드, 이 베드에 깔아서 쓰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장판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열 램프도 사용합니다. 국소적으로 다리나 손목이나 발목 이런데 램프를 열을 쬐야 될 때 열 램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좌욕도 하고 온수욕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들도 있고 간호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온요법이나 냉요법을 적용할 때는 간호사가 어떻게 대상자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력 징후도 자주 측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 과정을 좀 적용해 보면
수술 후 12일째인 이 김민지라는 사람 집에 간호사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열감이 관찰이 되고 체온이 39도다. 김민지가 이틀 동안 식욕이 없었대요. 그리고 허약감과 피로감이 있었고 자다가도 깨고, 그래서 친구가 입원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의사 면담한 후에 입원을 했는데 혈압도 약간 높고 체온은 올라가 있고 맥박도 빠르고 호흡도 20회면은 정상이지만 조금 많은 편이죠. 그죠? 객관적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피부가 붉고 따뜻하고 구강점막은 건조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고, 그러면 구강 오랄 케어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수술 창상 부위에 배액이 있고 악취가 나고 노랗고 끈적한 배액물, 악취가 난다. 감염 증상이죠. 감염. 노랗고 끈적한, 그죠? 감염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염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수술 절개 부위로부터 발적, 감염이 일어나면 주변이 빨갛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상처가 있을 때 상처 주변이 붉게, 그죠? 발적이 있는 것처럼 감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 진단을 내려보니까 고체온, 수술 후 상처 감염과 관련된, 그죠? 그래서 24시간 내에 체온이 정상이다. 기대되는 결과가. 그리고 3일 이내에 에너지 수준이 증가되었고 절개 부위에 배액이 없다. 그래서 체온 조절을 4시간마다, 그죠? 체온 조절 4시간마다 체온을 측정하고, 그걸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엔세이드 이런 것들을 투여하고, 피부색과 온도도 확인을 하고, 하이드레이션도 적절하게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아유를 체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수술 부위에 감염이 있기 때문에 무균 드레싱을 실시를 한다. 그죠? 그래서 목표는 달성되었고, 12시간 이내에 체온이 정상 범위에 왔고, 배액이 없고, 피로감이 완화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고체온 대상자의 간호 과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guys, in this video we're going to go through the technique for 지금 performing a 보실 bed bath. Now that 영상은 seems really simple, 발열이 있을 but for some 때 people it can be really 스피드 마사지를 intimidating. But either 적용하는 way, we want to 방법을 make sure that we're 보여줍니다. maintaining the patient's dignity and privacy at all times. Before you get started, make sure you know whether you're using bath wipes or washcloths. If you're going to use washcloths, which is what we're going to show you here, make sure you have a basin with warm soapy water, at least 8 to 10 washcloths, 4 or 5 towels, and a bath blanket. If your facility doesn't have a bath blanket, you can use a sheet or another towel. And also don't forget about a clean gown for the patient and new linens for the bed. So first thing you're going to do is remove the top sheet and blanket. Just remember, never place the linens on the floor. Then you're going to place your bath blanket or clean sheet over the patient. And then you want to carefully remove their gown from the top to the bottom. Again, making sure that you're keeping them covered and protecting their dignity at all times. Remember, you may have to untie or unsnap the top of the gown before you start. Now you can start cleaning. Remember, we always wash from clean to dirty, so we're going to start with the patient's face and eyes. If they are able, you can let them perform the step independently. Then you're going to move on to their chest and abdomen. Remember, each time you switch locations, you should also switch washcloths. Pull the bath blanket or sheet down to just above their hips and wash from top to bottom in long strokes. Make sure you get their belly button nice and clean, but don't do pericare yet. When you're done, cover them back up for dignity and also to keep them warm. Now you can move on to the upper extremities. If you have a helper, you can both work on the arms at the same time like you see here. Otherwise, do one arm, then the other. For the arms, you want to start at the hands and move towards the body. Remember, clean to dirty. So the last part you do on the upper extremities is the armpits. Make sure you pick up their arm, wash all the way around, and support them at their joints. When the arms are clean, make sure you lay them down on a clean towel on the bed. The last thing you want to do at this point is lay a clean arm down on a dirty sheet. Now you can move on to the lower extremities. In this case, you want to work from the thighs down to the feet because the feet are definitely the dirtier part. Again, we're not doing perineal care yet. So you want to work in long, firm strokes. This really helps to improve blood flow and is just more comfortable for the patient. Now remember, if your patient has any red areas or a DVT, we don't massage those areas. So just use a light touch instead.
Now, when you do get to the feet, make sure you clean them very well and get in between those toes. If your patient's a diabetic, make sure you dry them well as well. And always be paying attention to any possible ulcers or wounds. Then, just like the arms, you're going to lay the legs down on a clean towel when you're done. Again, don't lay a clean extremity down on dirty sheets. Now that we've done all of that, now we can perform perineal care. Again, if your patient is able, allow them some independence here. Otherwise, just make sure you're cleaning front to back for women and pay close attention to any drainage or lesions in the area so that you can document it for your assessment later. Also, by this time, your water might be cold, so this might be a good chance to refresh your water basin before you start with some warm water. Now at this point, the whole front is done. So you can apply any lotion or powder if appropriate and put on the new gown. You'll want to lay it over the bath blanket. Then you're going to snap it in place or tie it in place depending on the type of gown that you have. And then you'll remove the bath blanket from under the gown. Again, the whole goal of this is just to keep the patient warm and also protect their dignity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So now we've done the whole front, the next step is going to be to turn the patient to their side and wash their back and bottom. Now, if the patient can't turn themselves, you're definitely going to need a helper at this point. So you'll have them turn and wash their back and bottom, and then you can move on to changing their linens. Thanks for watching another nursing.com lesson. Click the link below in the description to watch thousands more lessons over on nursing.com. Also, be sure to hit the subscribe and the little bell to make sure you're reminded when new lessons come out. And if you want to just keep watching more lessons, go ahead and click this video over here to continue learning. Like we always say, 이상으로 8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